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 포럼의 사회를 맡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서울시의원입니다. 오늘 정책 포럼은 우리 팔선의 국민의힘 김진수 의원님과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우리 성음재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인데요.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대명제를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책 포럼은 미래 서울을 위한 도시과학기술 동향을 알아보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의견 수렴 및 토론을 통해 서울시 정책 방향과 필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 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오늘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또한 온라인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공동 주관해 주신 김진수 의원님과 서울기술연구원 고인석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은 인구 집중에 따라 과밀화, 기반시설과 각종 구조물의 노후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도시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도시 문제들을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과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도시 문제 대비와 신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문하며 신기술 도입을 통해 삶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해 나갈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 인프라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 기대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관한 서울기술연구원을 소관하고 있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에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서울기술연구원과 적극 협력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주식회사 비욘드 R&I 김홍범 부대표님, 서울기술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님, 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센터장님과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 도로계획과 권함택 과장님, 북부안전관리원 권지혜 실장님, 동아일보 박창규 기장님, 서울기술연구원 윤광원 실장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인석 실장님, 그리고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 사의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정진설 의원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기술연구원 김태희 본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중계를 통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서울기술연구원 고인석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해 주신 성음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수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기술과 기술정책을 연구하는 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어느덧 개원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포럼을 저희 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게 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12월에 개원한 서울기술연구원은 미래 서울에 발생할 예측되는 도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 분야와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19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예방 기반시설, 물순환 등에서 시민생활, 스마트 도시,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연구 분야를 확대하여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래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삶의 방식을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서울미래보고서 2030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간 미래 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관점에서 또 도시의 관점에서 연구는 미흡했고 서울시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개별 도시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요 도시 문제 이슈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5개 연구 분야를 주제로 미래 질문에 대한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총 13개월간의 연구 기간을 통해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1000여 명의 시민의 미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민주주의 포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시민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래 예측에 더해진 기술 전략을 담아냈습니다. 서울미래 보고서 2030은 앞으로 10년 후에 서울 도시 문제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5년 단위로 급변한 사회에 대응해서 수정 리뷰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함께 앞으로 서울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이번 포럼이 미래 서울을 위한 도시 문제 해결에 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는 주식회사 비욘드 R&I 김홍범 부대표님과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 동시 연구실 김정환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이후 서울기술연구원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님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은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그 단계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에 초점 맞추시면 중장기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하십니다.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고 10년, 15년 정도까지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예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초점이 시나리오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시나리오와 저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한 갭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 전략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연구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정말 다양한 미래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미래는 굉장한 다양한 미래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퓨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퓨처스라고 항상 표현하죠. S가 붙는 이유는 미래는 저희가 수많은 미래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다 마스크 끼고 있는 상황은 감염병에 관련된 돌발 변수가 사실은 재작년에 일어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돌발 변수에 따라서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미래가 미래 3, 미래 4로 변화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돌발 변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느냐?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 시점에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저희도 이게 2019년도 연구 내용인데요. 19년도에 이미 감염병에 대한 내용들은 일어날 거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아시겠지만 유엔에서도
디지즈 X라고 해서 간염병에 대한 어떤 간염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간염병에 대한 것은 항상 고민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예측을 시작하면 어떤 미래로 갈지에 대한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을 합니다. 확정된 미래에 따라서 전략을 저희가 세워내 가는 것이 아마도 의회에서 진행하시는 정책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제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소득 분배와 잠재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2x2 미래 예측을 한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와 소득 분배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걸 가지고 2x2 매트릭스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소득 분배 잘 되는 모습은 이쪽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나라로 심플하게 표현해 드리면 독일의 모습이고요. 자, 소득 분배는 잘 안 되고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부분은 이탈리아의 모습이죠.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책을 유지하고 저희가 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또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정책과 기술의 요소들이 모이게 된다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예측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직한 미래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화살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더 넣어줘야 바람직한 미래인 독일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만약에 저희가 아까 제가 미래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본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 미국형으로 갈 수도 있고. 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형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일본형으로 가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뭐 전략을 마련해야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과 선택과 그 다음에 전략이라고 세 개의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국회에서 저희가 2050년에 대한 국가에 대한 미래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대한 종합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 종합미래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걸 선택하고 관련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관련 내용들이 아마도 좀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미래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수행 흐름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있죠. 종합 미래 시나리오를 저희가 도출하고 나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분석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각각의 요소를 저희가 다 거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래를 예측하자. 자, 예측된 미래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저희가 작성을 하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와 저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갭 분석을 통해서 전략들을 뽑아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분야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가를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보건, 의료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답을 일일이 다 나눠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2018년도 데이터 전체를 다 묶어서 키워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맵을 저희가 그렸고요. 자, STI 보시면 ITBT 저희가 핫한 이슈니까 당연히 ITBT는 잡히는데 의외로 스페이스가 잡힙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먼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죠. 스페이스가 사실은 우리 국가가 아니면 세계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50년쯤 되면 우주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보시는 것은 클라이밋 체인지나 휴먼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잡았죠. 특히나 여기 의회시니까요. 여기 보시면 남북관계나 국제관계 같은 것들도 미래의 모습에 저희가 많은 이슈로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걸 진행했을 때는 북한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서 SNS에서 잡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10년 정도의 전체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아마도 편협하게 1년, 2년짜리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요소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영역을 세분화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모든 세계는 융합의 모습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BT 기술을 개발하는,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BT입니다. 그래서 BT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IT 기술과 함께 융합해서 BIT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거고,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분야별을 다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상호 관계를 저희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만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점 맞추고 싶은 거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개인과 공동체, 삶의 질, 성장과 발전 4개의 분야가 휴먼을 서포팅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좀 이렇게 되어서 이게 어떤 분야일까 걱정하시겠지만 사실은 거버넌스 부분은 정치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성장과 발전은 경제와 기술 분야, 삶의 질은 뭐 표현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에 맞춰져 있는 오늘에 말씀하시는 건설 그 도시의 인프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과 공동체는 사회 문화적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야가 정해지고 나면 각각의 요소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분야에 어떤 요소들이 효과를 줄 건지 아니면 이펙트를 줄 건지에 대해서 분석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잡은 겁니다. 내생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 면적 정치적으로 아니면 도시 그 서울에서 녹지 면적을 늘리자 줄이자 판단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생적 요인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주의 유연성, 자 우리가 아파트에 많이 살자, 주택에 많이 살자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아파트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외생적 요인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관계, 국제관계 우리가 포함된 국제관계라 하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중국과 미국과의 국제관계가 저희가 뭔가를 활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죠. 그런 것처럼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은 분리가 되어 있고, 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외생적 요인은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잘 막던지, 잘 활용하든지를 통해서, 자, 외생적 요인을 통해서 새롭은 미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래 시나리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관심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첫 번째, BAU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 유지에 관련된 시나리오인데요. BAU는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정책과 기술과 이 사회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때, 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다음번에는 월스트, 그러니까 가장 나쁜 시나리오, 베스트,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어떠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2000년 초반에 2020년을 예측했다 했는데 간염병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됐겠죠. 간염병이 있는 미래와 없는 미래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BAU에 대한 것들, 아까도 잠깐 원장님께서도 프로세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때는 우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저기 지금 인간 중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5개 영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인간 중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저희가 잡은 거는 생로병사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병이죠.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오래 살 것인가, 노조도, 그 다음에 인간의 정체성, 원래는 사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살 수 있는가의 병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를 저희가 특별히 담은 이유는 저희가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상현실 공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제가 아닌 다른 자아가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그냥 비욘드 아레나의 김홍범인데 저기 싸이월드에 가면 다른 세상에서 제가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그러면 내버려두면 그렇게 알아서 사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드려야 된다는 모습이죠. 자, 우선 그럼 하나만 전체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저희가 예측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한 88세까지는 살 수 있을 거다. 저희도 열심히 운동하고요. 먹는 것도 달라졌고 환경 문제도 저희가 열심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될 거고 블라블라 해서 결국에는 평균 수명은 2050년에는 88세 정도까지 살 거다. 자, 그러면 88세를 살려고 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이 88세를 서포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의 양극화나 정밀 의료의 대중화, 의료기술의 수용성, 환경번외 노약자 사망 증가, 사회복지, 노화업체나 영노화 기술까지를 저희가 다 잡아서 지금 현재 상태로 진행됐을 때는 부의 양극화는 아마도 지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갈 거다. 정밀 의료의 대중화는 일부는 적용될 거다. 그 다음에 의료 수용성 측면에는 완만한 상승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노화 억제니 영노화 기술은 큰 성과가 없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의 양극화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젊어지고 점점 더 피부가 예뻐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의 양극화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양극화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뒤에 보면 월스트 시나리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동인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노화 억제는 정밀 의료와 대중화와 연계가 되어 있어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 동인들이 88세라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많은 정책들을 여기서 뽑아낼 수 있지만 또 상호 관계도 다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BAU는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에 대해서도 그 문제, 생에 대해서는 유전자 문제를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자궁이나 인큐베이팅 기술 같은 것들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AU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써야죠. 그래서 아까 동인을 밝혀냈고 동인에 대한 상세 내용들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시나리오로 뭐 요건 이제 몇 개 부분 발췌를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50년에 한국에서는 디자이너 베이비가 태어나거나 인공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는 많지 않을 거다. 자, 디자이너 베이비는 어떤 거냐면 아주 우수한 지능 가진 아이, 아니면 신체적으로 증강 인간이 태어난 뭐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디자이너 베이비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 않는 거죠. 왜냐고? 그렇게 하면 돈 있는 분들은 다 똑똑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시잖아요. 튼튼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시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의회에서 갖고 가이드라인과 법과 제도를 계속 제안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한계도 있고요. 높은 비용이 문제가 되고 연류적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한 줄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 자료들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던 내용이고요. 자, 2050년에 태어난 아이에게 남녀 평균 88세까지 살게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 수명은 88.9% 수준으로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100살까지 만약에 산다고 하면 88.9살까지는 아주 튼튼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1.1년 정도는 약도 먹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기대 수명이 높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건강 수명이 높여야 된다라는 게 정책적 방향이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여기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과 의료 비용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인 인증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웹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나쁜 말도 하고 뭐 문제가 생겼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저의 이력이 웹상에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닌 다른 자아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를 쓰려면 어떠한 전제와 가정이 필요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쓰실 때는 명확한 근거 베이스가 아니면 한 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전병 치료를 위해서는 인간 수정자 유전자를 수정하는 법이 인정은 되지만 지능지수나 육체적 능력이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수정하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현재 법에 따라서 저희가 앞에 있는 시나리오를 쓰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UN이나 WHO나 여기에서 나오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 시나리오가 2050년인데 그런 자료가 다 나와 있느냐? 다 나와 있지 않죠. 저희가 스스로 기술 예측을 하거나 사회 예측하는 내용들도 담게 됩니다. 다만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2050년 미래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관련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2050년을 타겟으로 하는 많은 시나리오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걔네들 거죠. 한국은 그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갖고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저희가 새롭게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시나리오 있고 월스트 시나리오 있고 아웃라이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선호 시나리오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시나리오, 여기서는 초점이 서울시니까요. 서울 시민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와 아마도 뭐 다음번에 발표하시는 분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저희가 공론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대부분의 국민이나 서울 시민은 이런 시나리오를 원한다라는 걸 확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A와 그 확정된 시나리오와의 갭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저희가 도출하는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월스트나 아웃라이어도 각각에 대한 정책들을 저희가 발굴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시나리오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추세의 지속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이고요. 관련해서 시나리오는 노인의 기준이 바뀌죠. 70세까지 증가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재교육이 대중화되고 있다. 지금은 60살에 대부분 퇴직을 하시지만 60살 이후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논의가 뭐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보호 비용의 증가와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뭐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젊은 층에서는 뭐 직업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뭐 기존에 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과의 세대의 차이들은 세대와 갈등의 갈등들은 저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어두운 점과 밝은 점은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 내용에서 저희가 어떤 정책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노인 기준이라고 하는 걸 70세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70세 노인의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주거나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뭐 60이나 뭐 65나 70에 따라서 그 많은 분들의 그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청자년층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하게 위한 사회적 균형에 대한 정책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의료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뽑아냅니다. 자, 두 번째, 수명 및 유전자 양극화 부분인데요. 이거는 월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차이에 따라서 유전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양극화를 위한 사회 이동성은 동결됩니다. 자,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게 되는 거죠. 요즘 뭐 TV나 뉴스에서 이슈가 됐듯이 뭐 좋은 학교들끼리 결혼하는 뭐 이런 사이트도 있다고 하시던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기술과 부와 기술이 한 몸이 되고요. 관련해서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과 그냥 적당한 사람이 같이 살게 된 사회가 오고, 이 두 그룹은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출산, 저희 사회 이슈죠, 현재. 자, 인공자궁을 장려하게 됩니다. 인공자궁이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 밖에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그 기술은 나와 있고요. 다만 사람한테는 사용하지 않죠. 자, 그런데 50년쯤 됐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월스트니까요. 가장 나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뭐 아이가 2집 건너도 아니고 10집 건너 1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장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맨날 결혼하라 그래도 아이를 안 낳아요. 자, 그러면은 인공수정 가능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인공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인공자궁에 넣고 그냥 키웁니다. 10달 지나고 나면 아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뭐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도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문제들 다 같이 함께
함께 공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전체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인공자궁을 저희가 장려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2050년에는 누구도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전자를 어떻게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한 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휴먼이 등장합니다. 트랜스휴먼은 뭐냐면 저희 뭐 옷을 입으면 팔에 힘이 세지고 이거는 트랜스휴먼이 아니고요. 팔을 하나 로봇팔로 갈아 낀다거나 아니면 유전자를 통해서 내 팔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갈아 낀다거나 제 팔이 만약에 사라졌다면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가 있는 사람은 로봇팔을 끼겠어요? 유전자 조작한 팔을 끼겠어요? 유전자 조작한 팔을 끼거든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다만 밖에서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내 팔이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부와 기술과 연관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시고 정책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번은 이거는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저희가 표현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출생률 향상을 위해서 인공자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게 기본 포맷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가이드라인과 법률적 제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노인 기준 인구는 80세로 증가합니다. 여기에서는 100살이 넘는 기준으로 저희의 수명이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세로 노인 기준이 달라지죠. 아까는 70세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정책적 함의는 어떤 것이 있냐면 건강 수명도 굉장히 높아졌고 기대 수명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은 한 40, 5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50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그대로 다 많으신 거예요. 아이들은 적어지고. 근데 저희도 지금도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중간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때 가서 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대 이상인 국민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모습의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표현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트랜스휴먼의 등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 베스트 수많은 시나리오들 중에 하나 정도의 특별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뽑아낸 겁니다. 트랜스휴먼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뭐 아팠던 사람인데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좀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모습이 트랜스휴먼이죠. 자, 그러면 기대 수명이 획기적이 증가하겠죠. 제가 아픈 부분을 다 갈아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기대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자,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가족의 문제를 어디까지 가족이라고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자,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집에서의 가족이냐? 자, 프랑스에는 이미 같은 공간에서 생활만 하면 가족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됐을 때 어떤 가족의 모습이 보일 것인가? 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 프로세스의 시나리오들을 정리하고 나면 그 휴먼역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이 함께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걸 잠깐 보시면 자연 출산율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월스트 시나리오로 가면 유전자 아이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기 공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아이는 계속 생성이 되는, 아이를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출생 장소에 다양한 자연 출생도 있고 아기 인공자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소에 대한 것들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먼이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든 거고요. 오늘 이제 서울 도시 미래에 관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의식주의 영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삶의 질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프로세스를 다 저희가 그러니까 진행하게 되면 삶의 질 영역에서도 현재의 삶 유지와 삶의 피폐와 월스트 시나리오고요. 윤택할 삶, 베스트 시나리오고, 삶의 방식의 전환, 이후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식주에서는 저희가 5개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살 건가, 안전하게 살 건가, 쾌적하게 살 건가, 그 다음 지속 가능하게 살 건가, 그 다음에 여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정체성, 아까
휴문의 정체성과 같은 느낌이고요. 나머지는 안전한 삶, 쾌적한 삶, 지속 가능한 삶, 그다음에 정주 여건에 대한 편리성,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분을 나눠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제가 보시니까 조금 뭐 별 내용이 없어 보이시겠지만 하나만 이제 정주 여건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정책과 기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어쨌든 주거 환경이나 교통 여건의 편리성은 유지될 겁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인프라를 잘 갖춰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죠. 자, 근데 이제 삶의 PP화가 되면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자, 주거 환경과 교통 여건이 편리성이 약화되면서 불편한 사회로 갑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인프라를 더 발전시킬 수 없는 경지에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삶의 피해가 됐을 때는 이 불편한 사회를 하다못해 현재 삶의 유지로까지로 넘길 수 있는 전략들이 제한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윤택과 3이라는 걸 저희가 바람직한 뭐 미래, 서울 시민이 원하는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주거 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강화돼서 IT가 접목된 스마트 사회로 변환입니다. 이건 지금도 스마트 사회가 시작됐죠. 저희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언제 차가 온다 이런 것들이 다 완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50년은 완전 다른 세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편리성이 이제 지금보다 악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스마트로 넘어가려면 정말 많은 정책적 요소들을 가미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다 검토를 했고, 월스트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갭 분석을 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와 같이, BAU와 베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갭을 분석해서 정책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영역별 종합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서 한 20개 정책 의제들을 도출을 했고요. 거기에 정책 의제 후보군에 대해서 가중치를 둠으로써 한 10개 정도의 최종 안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윈드 터널링은 합의된 정책 의제들을 저희가 그 종합 시나리오 관련성을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시나리오에서 빠져나온 정책 과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시나리오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걸 진행할 때 국민과의 미팅도 많이 했었고 많은 정책 환경 변화들도 분석했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과 함께 저희가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임팩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휴면 영역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휴면 영역의 전체를 다 분석하고 나면 생겼던 창출했던 정책 의제 목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년 폐지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집중 치료 연구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거 있었고, 빅데이터에 의해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를 구축하자. 정밀의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할 수는 있으나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저희 지금 현재 도시의 인프라는 고령자 친화가 아니죠.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고령자 친화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면 80세 이상의 노인층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다들 노인인데 근데 차가 계단이 있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노인 통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저희 지금 의료 체계 시스템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전체 내과, 외과 이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자, 노인이 가장 많이 병원에 가는 부분이 어디신지 혹시 아시나요? 이 통증 관리거든요. 관절염, 그다음 허리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자, 그러면 이거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무조건 병원을 가요. 그러면 의료비에 대한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오늘 그 도시미래 관련해서 의식주 영역인데요. 이게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시스템을 확대 및 강화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봤던 거니까요. 이건 이제 서울시 차원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첨단 고속교통 관리 시스템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죠. 거기에 첨단 교통수단을 어떤 형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도시간을 연결하는 게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로 도시간 연결이 가능하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뭐 300km, 시간당 300km를 달려가는 고속철도를 제대로 깔아주는 게 뭐 초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로 본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논의했던 거는 서울시에도 광역철도가 분명히 그 서울시 내에도 끝까지 다니는 광역철도가 있고, 이걸 다이렉트로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다 건너가면서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종 감염병 관제시 시스템이 저희가 2019년도에 이미 제안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종 감염병을 감시 관리하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종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준비를 하고 역학조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해라라는 게 저희가 2019년도에 그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코로나19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한 5년이나 한 10년 전에 감염병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세요, 감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제안을 했다면, 그때 이미 역학조사관이나 신종바이러스 대응한 체계가 그때 이미 갖추기 시작했다면, 처음에 저희가 초동 대처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더 빨리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심플하게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다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상호관계를 들여다보는 네트워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후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생활 양식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변화가 있는 거고요. 에너지 관련된 것도 변화를 같이 주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전체를 같이 보지 않으면 조금 편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시는 의회에 계시는 분들의 시각을 좀 높여주시면서, 오늘은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만 도시의 인프라도 성장, 경제, 문화, 사회, 기술까지 다 같이 함께 고민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초점을 도시 인프라에 맞추시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다 함께 고민하시면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발제가 지금 45분 돼 계시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그 서면으로 그 발제를 대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우리 김원봉 부대표님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김정한 연구원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김정한입니다. 시나리오 기법 기반으로 도시 미래정책 과제를 도출한 것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앞서 이제 김홍문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열정적인 설명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계획으로는 제 다음 발표가 최창호 박사가 스마트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도시 인프라 분야의 주요 기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발표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김홍문 박사님하고 최창호 박사님은 저희 연구에 참여 연구원으로 위원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해주신 참여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3개명의 외부위원회 연구원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모두 감사하고, 그리고 설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서울미래 2030년 기술로 미래를 바꾸다입니다. 먼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겠죠. 왜 2030년인가? 그리고 2030년 서울의 모습은 어떤 거지? 그리고 기술로 미래를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될 건데요. 사실 이 질문들로부터 저희 연구도 시작이 되었고 그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게 저희 연구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조금 굉장히 딱딱합니다. 일반적인 미래 연구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첨단 기술이나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의 자극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예측하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한류, K방역, 대중교통, 통신환경, 그리고 밤에도 안전한 도시,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 도심과 산이 공존하는 도시, 한국을 대표하는 2021년도의 도시 서울의 이미지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을 얘기할 때 많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이고 우리들도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30년 서울의 미래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시민들도 AI나 자율주행 로봇, 증강현실, 그리고 빅데이터 이러한 미래를 바꾸고 있는 혁신적인 내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들과 이들이 바꿀 수 있는 나의 생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질지를 상상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와 우리원이 어떠한 정책과 기술로 바람직한 미래를 이끌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2030년인가에 대한 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구체화하고 준비하는 게 조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가까운 미래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정책 전략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먼 미래로 정한 게 2030년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 목표가 2030년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관심도 높고, 그래서 미래 분석이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충분히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10년 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들의 생각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향후 1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서울 시민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최신 기술이 기반된 첨단 도시 서울에 대한 미래 인식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 서울시의 역량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 성장이 가능한 사회 경제적 요소의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도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기후변화,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도시 문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의미가 포괄적입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나 물, 전기와 같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요소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생활 수준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이건 분명히 개인의 문제죠.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삶의 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시나리오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삶의 질과 관련되는 주요 도민들은 총 저희가 한 5가지 핵심 도민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인구는 약 한 900만 명대로 축소될 거고, 일자리는 한 3분의 1 이상 줄어들 거라는 예상보다는 자동화로 여가 시간이 생겨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양극화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예측이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는 전염병이라든지 대응체계,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미래를 나타내었는데요. 이게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조금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바람을 마음속으로 좀 가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기오염 분야로 나타났는데, 이 분야 역시 환경보호의 인식 문제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폐기물 분야인데, 매립지 조기포와 관련해서 각종 폐기물 증가로 심각한 미래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첨단도시 서울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까?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린에너지, 빅데이터, 완전 자율주행이 다른 여러 기술들을 넘어서 시급성이 가장 높은 기술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연구 수요하고도 조금 맞물려서 이런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으며, 교통수단에서는 자율주행보다는 하이퍼루프 기술이 주요 변수로 조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인프라의 노후화는 전 주기 스마트 건설 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왔는데요.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만들어내는 2030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사실 1, 2년 전만 해도 재택근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정착하기 힘들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재택근무가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왔죠. 홈쇼핑이나 배달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홈스쿨링도 말도 많았지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일부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이미 생활 속으로 원격 진료 기술들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도 편리함과 함께 부정적인 우려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활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페이지를 따로 만든 것은 여러 동인들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영향은 좀 특별합니다.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도심에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바꿔 말하면 도시는 이대로 유지될까라는 문제하고도 직면이 되는데요.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직장에 가까운 집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삶의 질에서 필수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대안으로 출퇴근 시에 빠른 교통이나 편리한 환승 체계보다는 가족과 좀 더 즐길 수 있는 삶의 질이 선택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 900만의 시대인 2030년대는 개인마다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홈쇼핑이나 배달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삶을 편리하게는 만들기는 하지만 이전에 없던 많은 폐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포장박스라든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많은 음식 쓰레기라든지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 시나리오대로 보면은 한 5년 남짓이면은 영향이 다 할 것 같은 인천 같은 경우에서 서울시 폐기물을 수용을 거부하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동산세보다 폐기물세 내지는 벌금이 우선 정책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3분의 1 이상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도 있게 되고, 자동화로 생긴 여가 시간이나 새로운 소비 패턴 때문에 서비스 시장을 창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그 효과가 증폭이 될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년 후에는 264만에서 한 170만 명 정도로 한 15%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저희가 과거의 유럽 광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의 정치적인 영향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른 변화들보다 장기적인 미래에서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는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증강현실을 통한 가상 체험을 하게 해준다라든지 IoT 기술, 예를 들면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워터와 같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고독사를 상시 감시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금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조금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서울이 어떤 모습인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의 모습이고요. 2030년 서울은 이동통신망의 약 50% 정도가 초고속 300Mbps 정도의 초고속 그리고 초연결화되어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초고속 네트워크로 묶이게 되는 거죠. 건설과 정보통신 기술은 이미 융복합을 이루어서
도시 기반 시설의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 시티를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과거에 구축한 인프라는 원격 자동화 시공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노후화가 62%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2020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 예산 투입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회간접 자본 절감과 복합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유지관리 체계와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팥값이 오르면서 팥테크라고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는 도시노후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구 감소, 재택 근무 등과 증폭되어서 기존의 도로를 보행 중심으로 환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규모 지하 공간들은 자연광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총 5개의 연구 분야, 도시 인프라, 안전방제, 생활환경, 스마트 도시,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서 각 기술 도면별로 기술 수요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총 15개의 그 주요 전략 목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의 2030년 모습은 무엇일까? 무엇이 서울의 미래를 바꿀까? 사실은 많은 미래 예측들이 오늘까지 정책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민과 사회의 니즈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적응 시나리오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스텝 한 스텝 가면서 다시 그 정책에 따라서 시민들의 니즈가 바뀌게 되고 사회의 니즈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서 그 미래 예측으로부터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실천한다 그러면 서울의 2030년 미래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좌장 발제자 토론자를 단상 앞으로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바와 같이 오늘 기술 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은 서울기술연구원의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 먼저 발표한 김홍범 부대표님과 김정환 연구위원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시청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과 스마트 시티 시대를 맞아 기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간 기술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한 데 집중했고, 성수대교 붕괴 사교 이후에 도시 안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정책 및 제도 정착 노력과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한 때가 70년대였습니다. 70년대 이후였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인프라 및 기술 적용에 노력을 했고, 시민 수요에 비해 도시 공간에 제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기능 융복합 시대로 해서 다양한 복합적인 시설이 건설됐다는 때였고요. 2010년 이후에는 노후 시설이 증가에 따라서 기술 분야 유지관리, 안전관리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입안했고요. 뿐만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재생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가치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최근 정책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대두가 됐습니다. 최근에 예측 불가능한 재난 재해는 도시 기능의 마비까지도 초래함으로 신속한 대응책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기반 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입니다.
각종 기반 시설의 노후화 급증에 따라서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노후 시설의 유지관리를 넘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재생산하기 위하여 시설의 개양, 공간 개편 등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시대의 요구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안전을 넘어 신유형의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기술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기후 변화 및 시설물 노후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미래 도시를 과학적으로 계획, 설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도시들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프라 분야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공공 서비스를 발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실현하고자 인프라 전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최대 도시인 샌호제이 같은 경우는 도시의 필요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상용화하고 유지관리까지 전담하는 기술 생애 전 주기 총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상신과학기술국을 만들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조달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는 정부 주도로 건설 강국 도약을 위해 R&D 사업을 통해서 건설업 전 주기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건설의 BIM, 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기술을 융합하여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등 건설업 생애주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속하고 4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시행했던 정책의 성과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과는 과학기술의 연구사업, R&D 추진을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주기 밀착 지원을 했고요. 경제정책실에서 기업 지원 중심으로 R&D 기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첨단 ICT를 활용한 글로벌 혁신 스마트 시티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기획관을 스마트 도시 정책관으로 기능을 개편해서 스마트 시티 서울 정책으로 교통안전, 환경, 복지, 경제, 행정 등 서비스 및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과학기술 전문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울기술원에서 마련해 주신 이 토론회를 하다시피 서울기술연구원이 2019년에 만들어서 연구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을 강화해서 이런 기술 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혁신 기술 개발 등 협력체가 강화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기술 과학 분야 싱크테크를 위해 설립된 서울기술연구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술 전주기 관리 기능에 대한 시 조직을 정비로 해서 유기적인 협력체 경우를 강화하는 게 우선 진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건설 목적물의 스마트화에서 과정의 스마트화까지 건설 혁신 조직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 기반 시설 기획부터 설계, 심사, 계약, 현장 관리, 운영 등 서울시 각 조직에서 산재 있는 건설 사업의 추진 단계를
지원 기능으로 유기적인 체계로 연계해서 미래 도시 공간의 혁신적인 전환을 위해 건설 전주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 제도의 개선 등 건설 산업 전반에 아우르는 건설 기술 관리 조직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책과 기술의 환류 체계가 구축이 되면 기술 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토부 산하 저희가 원래 한국시설안전공단이었고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시작이 돼서 저는 오늘 뭐 다양한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반시설 노후화하고 선제적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나이 든 시설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다른 나라들의 좀 선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위협 요소에 대한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성능 중심 유지관리 체계라는 쪽으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한 그 전에 20여 년간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심 축이 되어왔던 시설물 안전법이 이제 전부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고 2018년 말경에 앞에 발제 자료에서도 있었는데요. 통신구 화재라든지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매설물들의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인 거죠. 예, 즉각 조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노력하는 거하고 발맞춰서 사실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더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 2016년에 조례를 이미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는 거와 또 맞춰서 다시 조례를 전부 다시 새로 만드셔서 그 원년에 이미 서울시는 지방정부 중에서도 중앙과 같이 가는 그런 발을 맞추는 그런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서로 이제 서로 논의하면서 같이 맞춰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포럼 주제가 기술 기반 도시 인프라 미래 서울 정책 포럼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앞에서도 이제 발제하셨던 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제도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환경 문제 그리고 인적 환경하고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도 그렇고 법령도 그렇고 제도적 기반 그리고 재정 지원까지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은 조성이 되어 있다고 시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시설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고령화 또는 노후화에 대한 공학적인 의미의 정의도 아직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없고요. 저희가 차용해서 쓰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20년에서 40년 혹은 통계 쪽에서 내는 그러니까 회계학적인 차원이죠. 그쪽에서 내는 노후화 유지관리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시점을 한 30년 정도 이상부터 본다라고 해서 노후화 비율이라고 할 때 보통은 3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의 비율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지금 오늘 여러 기술적인 내용들, AI,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현재 돌아가는 그 일종의 그 시류에 맞는 그런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기본부터 추계되는 그런 연구들도 계속 같이 진행이 되어야 제도의 환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수행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서울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시 침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전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마 물순환 쪽에서도 그런 대응도 계속 활발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사업,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그리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있고요. 역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하는 로직이 완성이 되고 점점 기본부터 쌓아 나가야 결국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조금 미래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나 그런 추세나 아니면 초고령화가 될 거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의 경우를 조금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경험적인 부분을 어떻게 후대에 넘겨줄 건지, 초고령화라는 것이 인구 감소 자체도 문제지만 이 분야에, 각각의 분야에 투입되는 그런 전문 인력 부분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까지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지, 혹은 인간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본에서는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 계획에 그런 실행 과제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자를 길러낼 때 저도 사실은 토목 전공이고 그중에 이제 물 쪽을 전공을 했는데요.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도, 그 다음에 IT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융합되는 그런 부분들의 훈련, 기술자들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책 입안에까지 백데이터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 투입의 중요성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연구원하고 시의회에서 같이 이제 요 중요한 포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기반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기술자들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잡을 수 있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인지하는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많아왔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1920년대, 30년대에 시설물이 급증을 했고, 일본은 1950년, 60년 그 올림픽 하면서 시설물들이 급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7, 80년, 30년 정도 그런 시설물이 급증한 시기에 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한 80년대부터 시설물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 정도의 터널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필요성,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 제도, 조직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고요.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맵21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관련 기금 조성하는 그런 제도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리포트 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영미권 국가에서들은 리포트 카드라는 것을 발간을 하고, 일본에서는 인프라 건강 진단서라는 이름으로 발간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각 국가 기반 시설 종류별로, 유형별로 지금 현 상태가 어떻고, 지금 상태로 유지 관리가 지속이 된다면, 예산 투입 상태가 지금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향후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의정자들에게는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흥미로웠던 것은 서울시민 미래인식, 그리고 전문가 미래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 부분하고 지금까지 분야별 예산이 투입됐던 것들, 그런 추이, 이런 것들을 같이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본다면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지, 혹은 따라가고 있는지, 선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를 정비해서 이미 제도를 갖추셨고, 그리고 소속 연구원도 갖고 계시고 훌륭한 연구원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협력 기관들도 아주 우수한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백업도 최상의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재정적 기반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지자체에 비해서, 그리고 시스템 갖추신 부분들, 그리고 직접 실증을 해보실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여건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로 쪽을 관리하고 있는 FHWA에서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연방정부 주관 하에 하는 세미나들을 개최를 하지만 선도하는 주가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주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집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실증을 통해서 실용화하고 제도 반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계속 저는 중앙정부 산하 기관의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거듭하면서 협의체를 같이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랑 서울시의회 그리고 산하기관들을 출입을 하고 있는 박창규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에 와서 그 발제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 서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만 도시 서울이다 이렇게 했지만 수식어는 깨졌지만 여전히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고 또 여러 그 글로벌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대한 메가시티인 거는 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 서울시를 출입을 하면서 다양한 사안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서울만큼 참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발생하는 곳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뭐 올 초만 하더라도 뭐 이제 실제로 폭설에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혹은 작년부터 지속됐던 코로나19의 대응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지방정부라든지 이런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안들 그리고 다양한 대비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시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실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이 당장에 주어진 상황들 그리고 당장에 벌어지는 그 발생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뭐 다르게 조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메가시티 서울이 나아갈 것인가를 전망하고 정책을 세우고 뭔가 대책을 세우는 그런 하나의 이 부서 혹은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했던 그 서울 미래보고서 2030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거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2030, 2030년이라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를 분석했다는 점을 또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뭐 건설이라든지 혹은 교통, 기후, 환경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영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볼 것들이 아니라 사회와 인문학적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살펴보고 또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서울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실제 논의되는 상황이나 이슈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수도 서울을 어떻게 그리고 글로벌 도시 서울을 어떻게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장기적인 전망, 건설적인 전망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좀 정치공학적인 내용이라든지 당장 뭐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뭐 주택 공급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만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런 지금 개최되고 있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정책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각 후보들이 서울의 미래를 실제 제대로 전망하고 그리고 더욱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이 실제로 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현장에 투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원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연구원의 연구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정을 펼치는데 투입이 되고 그리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고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기반시설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권한택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 인프라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관리를 넘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시급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팬데믹이 만들어낸 일상의 전환 시점에 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업무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올해 2월 인프라 전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시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코로나와 인력 부족 시대에 맞게 인프라 전반의 업무를 비접촉, 원격형의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성 또한 2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유지관리나 시공기술뿐만 아니라 원격 감독, 지능형 영상 기반 현장 점검 등의 디지털 행정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가 앞서 발표해 주신 박사님들의 내용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홍범 부대표님의 도시 미래 정책 발표를 들으며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혼합되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관념까지 바라보았던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 유의미한 정책 의제로 도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환 박사님 발표 내용도 굉장히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석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업에서 또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5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50%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감소로 점차 근로자와 전문가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스마트 건설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기술이 근로자 건강을 관리하고 첨단 컨스트럭션 기술이 근로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자율 기술 도입으로 인력 부족 해소와 도시의 안전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스마트 건설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라는 조직이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스마트 건설 TF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스마트 건설 현장 매뉴얼을 올해 3월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김정환 박사님의 발표 내용에는 미래 예측을 넘어서 전략 목표까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연구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예산 투자 또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최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는데 좀 새롭게 와닿았고요. 2030년 서울을 준비하는 결혼식과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디지털라이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디지털화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디지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디지털화의 기본은 인공지능,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나 드론이나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는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 많은 시스템들이 디지털 시스템들이 있지만 이 시스템들이 다 파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계되지 않고 그냥 별도 시스템 구축된 것들이 많아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서울시의 시스템들이 디지털화될 뿐 아니라 이것들이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개방과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2009년경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서울버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긴 했었는데, 서울시의 데이터들이 많이 개방되어져서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더 부가가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를 이야기합니다. 버추얼 싱가포르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버추얼 싱가포르는 실제 구현된 성과보다는 홍보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서울을 하면서 서울시도 많은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많은 외국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메가시티 서울의 자랑스러움을 좀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해보았고요. 또 제가 정보출연연구소에 있다 보니 서울시가 물론 서울기술연구원이나 많은 우수한 인재도 있지만 정부정책연구소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고도화하는 것들 또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부청 연구소를 통해서 또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협력 체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혹시 발제자 및 토론자 중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 3분, 한 2분 정도 드릴 텐데 혹시 있으신가요?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술을 통해서 미래 서울을 대비하시고 또 시 조직도 이제 개편해서 기술 중심으로 4차 산업 중심으로 이제 대응을 하신다 이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 이제 토론해 주신 그 위원님들 말씀대로는 기술을 고려할 때 사회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그 시민들의 질의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 지금 의견이 한 3개 왔는데 간단하게 3분 다 일단 하는 걸로 하는데 한 1분 정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서울기술연구원의 김정환 연구위원님께 시나리오 기반으로 미래 서울을 예측했을 경우에 서울의 노령사회로 진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령사회를 대비하는 도시 기반 시설의 미래 기술은 무엇인가요? 네, 서울기술연구원 김정환입니다. 그 노령사회 진입은 불가피하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은 노령사회하고 도시 인프라를 연결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노령사회에 접어들면 첫 번째 이분들이 어떻게 도로에 나오고 어떻게 걸어가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면 답은 의외로 좀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미래 도로 계획 2.0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노령자들이 운전을 할 때 시인성을 확보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기술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스마트 시티로 가장 현실이 구축이 되면 그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망들, 예를 들면 전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워터 같은 것들의 정보를 활용을 하면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의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갖춰진 이런 시스템들도 잘 활용한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제 발표 내용에서 선호 시나리오와 기존 시나리오 간의 갭 분석 통해서 정책 함의를 도출한다고 하셨는데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책적 함의와 그에 따른 정책 의제 도출에 대한 신뢰도가 우려될 수가 있는데 갭을 판단하는 기준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참여 인원이 있습니다. 제가 총괄 책임을 맡았지만 관련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한 200여 명 되시고요. 같이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국민들 저희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 걸 공론조사를 부산도 했었고 대전도 했었고 서울에서도 했었고요. 일반 국민을 저희가 하루 정도 한 50명, 100명 정도 선에서 한참 모여서 설명하고 그런 작업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편협한 그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많았으면 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담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갭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 정합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그 현재 BAU와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그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정합성을 저희가 다 점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기술은 미래 서울기술 무엇인지 하는 부분인데요. 윤광원 실장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양한 이제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또 그로 인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어떤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연구원들 간의 서로 간의 협력과 공유를 이제 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유튜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해 주신 의견들이 서울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